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글날인데 공휴일인데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푹 쉬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제목은요, 입체파와 건축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부제목은 그 결과 공간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흔히 우리가 닫혀져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저번에 보았습니다. 원근법 이후로부터 굉장히 닫힌 공간들이 더 강조되었고 그런 공간들이 쭉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입체파라고 하는 예술 운동이 등장하면서 투시도의 전통이 파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투시도 저번에 많이 보았는데요. 여기 투시도처럼 어떤 원근법의 피라미드에 기반한 투시도의 이미지들은 어떤 이상적인 도시를 표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 도시 건축 공간 속에서 그런 가장 투시도로 질서가 부여된 것 같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려고 구현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투시도가 파괴가 된 것은 프랑스의 브라크와 스페인의 피카소가 파리에서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일련의 충격적인 그림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그림들을 통해서 갑자기 어떤 굳건했던 투시도의 원근법의 전통이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피카소와 브라크의 그림이 큐비즘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 그림들이 처음에 굉장히 큐브 같은 모양으로서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이미지들은 유럽의 아주 조그만한 마을들의 모습들을 담았고요. 이 마을들의 모습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상도시와 같이 굉장히 질서가 부여되어 있고 대칭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도시 모습이 아니라 픽처레스크라고 우리가 저번에 보았는데요. 무질서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금 유쾌하기도 하고 희극적인 장면을 담기도 하는 그런 중세도시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 큐비즘 이전에도 물론 어느 정도 원근법의 전통들이 인상파를 통해서 조금씩 약화되고 있었고요. 특히 이 알프레드 바라고 하는 미술학자가 미국에서 1936년도에 큐비즘과 압스트랙트 아트, 즉 추상예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욕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그때 그 전시회의 도록에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는 세잔의 그림과 오른쪽에 피카소의 그림이 뭔가 유사하다, 즉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 대상은 여전히 지금 중세도시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마을의 모습이고요.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프란체스카의 진짜 십자가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림에 중세도시의 아래쪽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보여진 이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오른편에 이상적이고 질서 있는 원근법에 최적화된 공간과 왼쪽에 무질서한 공간이 있을 때 원근법의 전통이 굳건해지면서 다시 더욱더 오른쪽과 같은 규칙적인 공간을 추구하다가 다시 19세기 말 20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중세도시의 이런 이미지와 같은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1907년도에 피카소는 아비뇽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그림은 당시 동료 화가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제가 충격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여인의 모습들은 여전히 그림의 전통 속에서 흔히 발견되었었고요. 잉그르와 같은 사람의 터키 목욕탕, 할렘의 어떤 이런 이미지들과 같은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인상파의 세잔느와 같은 그림의 테마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새로운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충격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잉그르의 그림에서 보이듯 지금 여기에서는 어찌되었던 깊이가 있는 공간 속에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인물과 뒤에 있는 인물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즉 원근법의 공간감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한다면 점점점 우리가 평면적인 그림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피카소의 그림은 전혀 공간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가장 평면적인 회화로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인물들을 그리고 있는 기법을 보면요. 과거의 원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대각선에 깊이 있는 어떤 동작들을 통해서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왼쪽의 이미지의 여인들처럼 한 평면 위에 그려진, 한편으로는 고대 이집트의 프로필, 즉 인체의 가장 정확한 형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얼굴에 있어서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 몸의 정면은 또 다시 돌려서 보여주는 이런 객관적인 방식의 한편으로는 원근법이 전혀 있지 않았던 시대의 그러나 굉장히 객관적인 방식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가 왼쪽에서 점점점 오른쪽의 인물로 가면서 충격적인 것은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여인의 얼굴은 우리가 흔히 그림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아름다운 서양 여인의 그런 미녀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제3세계의 국가의 어떤 여인의 모습이라든지 즉 아프리카 여인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의 마스크, 물론 예술 작품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샤머니즘과 같이 종교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그 탈들인데요. 이 마스크의 형태들을 어느 순간 이제 20세기의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에 우월했던 어떤 그 문화와 열등한 식민지 문화를 뭐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컸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은 훨씬 더 자극을 받게 되고 찬미를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기존의 어떤 서양에서 발전해왔던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술 문화를 뭔가 전복시키고 그 문화 이전에 있었던 원초적인 이미지들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림 하단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흔히 큐비즘 하면 떠올리게 되는 정확하게 한 지점에서 우리가 보지 않은 여러 지점에서 우리가 보았던 얼굴의 요소들을 마치 조각내어서 그 한자리에 모은 듯한 이런 이미지의 시작을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한순간 이 결합시켜서 마치 응고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얼굴의 모습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만 과거의 원근법의 그림은 제가 원근법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한 지점이 있었어요. 시점이 결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있고요. 그 방향에 맞추어서 모든 공간과 모든 대상들이 질서 속에 원근법의 피라미드 속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은 결국은 그림을 그린 사람의 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관객들 또한 그 화가의 눈의 위치를 통해서 그림을 보았었죠. 반면 그것은 한순간의 한 시간의 순간의 어떤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화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오히려 객관성의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 피카소는 마치 모델이 있고 모델을 이 피카소가 주변을 돌면서 어떻게 보면 유령처럼 이렇게 떠돌면서 각 정확한 요소들의 인상들을 짜집기해서 한 장면을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순간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시간의 인상들이 모여 있는 것이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원근법처럼 한 지점에서 한 대상을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주변을 돌면서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뷰 포인트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예술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피카소가 그리고 있는 그림들은 우리가 기존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상이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조각나고 결합되어서 파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피카소의 그림을 우리가 추상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피카소의 대다수의 그림들은 추상화가 아니라 형상화입니다. 즉 구체적인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을 재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제목에서도 젊은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형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추상이 되려면 아예 형상이 없어야겠죠. 점점점 이제 큐비즘의 그림들이 고도화되면서 이제 그 형상들도 조금씩 더 추상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알프레드 바가 큐비즘 앤드 abstract 아트, 즉 큐비즘과 abstract 아트라고 쓴 이유는 큐비즘이 시작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 abstract 아트, 즉 추상회화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근법이 파괴가 된 것은 분명히 큰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제가 아까 뭔가 예술에서 예술을 창작할 때나 예술을 감상할 때 시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히 구분되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왜 20세기의 화가들은 시간과 공간을 결합시켜서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1905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고 1915년이 되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스페이스 타임, 즉 시공간은 하나의 덩어리고 그 덩어리를 통해서 세상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화가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성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결합시킨 예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원근법이 파괴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축적인 관점에서 원근법의 파괴는 박스의 파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박스는 제가 원근법의 건축, 구성의 건축에서 전통적으로 닫혀져 있는 박스, 방에 연속으로 공간들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방은 각각의 투시도를 만들었고 문을 열고 그 다음 방을 들어가면 또 새로운 투시도가 만들어졌죠. 이것은 뭐 연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나 사실은 굉장히 끊어져 있었어요. 각 투시도들이 우리가 그림들을 순차적으로 보는 것이지 마치 영화처럼 이어져서 보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만약에 건축에서 원근법이 파괴가 되기 시작한다면 즉 어떤 공간을 정확하게 한 위치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피카소가 모델을 그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보도록 할 거라는 얘기죠. 사실은 건축의 특성이 그런 겁니다. 뭐 음악도 그렇지만요. 그림과 조각과는 다르게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죠. 음악에서 공간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게다가 건축에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건축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태어났고 20세기 중반에 이제 운명한 이 근대 건축가의 4대 근대 건축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손꼽는데요. 그 중에 미국의 근대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라이트의 건축의 의의를 히치코크라고 하는 사람과 필립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제주의 양식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럽에 있는 가장 전위적인 근대 건축을 이제 미국에 소개하는 그런 전시가 있었어요. 그 전시에서는 주로 이제 유럽의 건축가들을 위주로 소개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라이트에 대한 건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이트의 열린 평면은 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이 얽매여 있던 전통적인 주택의 답답함을 부수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적인 주택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닫혀져 있는 방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답답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수었고, 즉 사실은 박스를 부수었다는 얘기죠. 그는 또한 닫힌 블럭이 아닌 자유로운 3차원 평면으로 설계하는 첫 번째 건축가였다. 한번 평면을 한번 볼게요. 우리 눈에는 뭐가 그렇게 새롭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전통적인 어떤 서양식 주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팔라디오의 빌라 로툰다와 같은 형태, 즉 약간 신전과 같고 뭔가 완결된 형태와는 다르게 이 주택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펼쳐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완결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주택의 형태죠.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유럽은 도시 속에서 닫혀져 있는 필지 속에서 주택이 이제 완성되어야 합니다만, 미국의 서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초원위에 주택 하나가 있고 가족 구성원이 커지면 점점점 옆으로 증축할 수 있겠죠.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고 대칭적이고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평면을 보시면요, 십자가의 형태인데요. 이 십자가의 형태는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팔라디오의 빌라 로툰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과 평면이죠. 평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 다 십자가 형태의 평면이죠. 아, 똑같구나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형태를 취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평면이에요. 왜냐하면 스컬리의 표현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스컬리라고 하는 미국 건축학자가 이야기하기로는 팔라디오의 빌라 로툰다의 중심은 원통형의 빈 공간이라면, 지금 이 원통형의 빈 공간은 평면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로툰다, 돔으로 둘러싸여져 덮여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죠. 그 공간이 완전히 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 모든 요소들이 다 꽉 차 있고요. 건축의 방해 공간은 다 비워져 있죠. 라이트의 경우는 반대로 중심은 단단한 메스이다. 즉 어떻게 보면 여기에 로툰다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할 곳에 뭔가 메스가 있어요. 덩어리가 있어요. 이 덩어리는 벽난로입니다. 벽난로는 사실은 벽에 있으니까 벽난로죠. 일반적으로 난로는 벽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통들이 아파트에서 연통들이 모여가지고 맨 지붕의 굴뚝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이트는 벽난로를 중앙에 놓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가운데 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보면은 팔라디오에서는 계속 중앙을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투시도를 보면서 사람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는 사람이 뭔가 어떤 대상을, 오브제를 맞닥뜨리고 그 오브제 옆으로 비껴서 마치 우리가 물처럼, 흐르는 물이 바위를 피해서 흘러다니는 것처럼 그런 평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각 방과 각 방의 연결이 중심과 중심을 잇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선 방향으로 모서리 부분에 개구부가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사례를 볼게요. 라이트의 다윈 마틴 하우스의 경우 또한 우리가 투시도를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겠지만, 만약에 평면을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평면은 더 이상 닫혀져 있는 벽에 의해서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고 마치 기둥들의 연속으로만 구획되어 있으며, 각 내부 방들 또한 연결이 대칭적이거나 규칙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만난 듯하고 사선 방향으로 만나서 끊임없이 흘러다닐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팔라디오의 주택에다가 물을 들이부어요. 그러면은 왠지 물이 그 방 속에 고일 것 같은데요. 이런 라이트의 건축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물은 어디론가 다 새어버릴 것 같죠. 인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럽의 지그프리드 기디온이라고 하는 건축학자가 라이트의 건축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내부 공간의 유연한 처리는 현대 건축, 그러니까 근대 건축이죠. 20세기 초반에 그가 기여한 가장 중요한 점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경직되었던 건축, 즉 뭔가 원근법에 의해서
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이었던 그런 공간을 다시 부정적으로 경직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뭔가 움직이며, 우리가 과거의 건축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움직이면서 보지만 정확한 한 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움직여야 하며 뭔가 변화하는 생명이 있고 뭔가 사람의 움직임이 더 이상 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단어들만 골라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기디온은 스위스 도어권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1941년도에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하나 냅니다. 그 책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Space, Time and Architecture. 시공간과 건축이죠. 여기에 있는 이 표지를 보시면요. 표지가 어떤 거냐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표지의 지금 배경은 프랑스식 정원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정원은 자연의 이미지고 인공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인공적인 작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프랑스나 아니면 그 전에 이탈리아의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정원은 원근법적인 정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위에 기디온은 미국의 고속도로의 이미지를 겹쳤어요. 갑자기 새로운 공간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고속도로는 어떤가요?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고 그 공간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계속 변화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 두 이미지를 겹치면서 과거의 공간과 지금의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있고 그 특성을 스페이스와 타임의 관점으로 건축을 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은 1941년에 이제 미국에서 출판된 책이고요. 그 전에 기디온이 젊었을 때 가장 먼저 처음 냈던 책의 제목은 1928년도에 냈던 바우엔 인 프랑크라이히, 즉 프랑스의 빌딩, 컨스트럭션, 프랑스의 그러니까 구축, 바우엔 인 아이젠, 철골의 구축, 바우엔 인 아이젠 베톤, 철근 콘크리트의 구축.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용어를 썼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건축에 관한 내용이고 건축의 새로운 공간에 관한 내용이며 이 내용은 나중에 아까 1941년도의 책에 상당수 많이 포함될 겁니다. 다시 한번 표지를 보죠. 이 표지가 뭘까요? 건축인가요? 전혀 건축이 아니죠. 이 이미지는 마르세유의 당시에 가시면은 기중기, 크레인 같이 엔지니어들이 철골을 통해서 만들었던 구조물이에요. 이 구조물은 기디온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었어요. 건축도 아니고 산업의 어떤 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여주고 있는 뭔가 마치 비물질화되어 있는 것처럼 단단했던 그 석재의 메스들에 의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내부를 볼 수 없었는데 여기는 다 얇은 부재들로 연결되어서 모두가 통해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서 뭔가 영감을 받은 것이죠. 물론 기디온의 책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구성에 의한 원근법에 의한 그리고 보자르의 건축 사례들도 볼 수 있어요. 앙리 라브루스트라고 하는 보자르의 건축가가 파리에 지었던 국립도서관의 이 열람실은 굉장히 당시에는 소위 핫한 건축이었죠. 이 건물은 비록 보자르의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구성에 의한 건축 형태이긴 합니다만 주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물을 도입해서 지금 굉장히 얇은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위에 있는 천창을 통해서 밝고 아름다운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닫혀져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외부로 육중한 벽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 외부 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과 같은 요소를 통해서 단절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 라브루스트의 건축은 이 열람실만 보여줘야 해요. 그러나 기디온은 희한하게도 그 옆에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건축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은 거실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갑자기 보여주고 보일러실을 보여준 것처럼 이 도서관에 책들이 저장되어 있는 서고를
찍었어요. 이게 기디온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묘한 단어를 썼어요. 오픈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여기 있는 것이 뭔가 오픈, 열려져 있다라는 얘기죠. 왜 열려져 있죠? 사실은 굉장히 각 층들이 겹쳐져서 중첩되어서 닫혀져 있는 것 같은데 기디온은 이것을 오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빛이 아래층까지 떨어질 수 있도록 각 바닥과 계단들이 다 철 재료를 써서 다 뚫려져 있죠. 기디온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다 마치 내가 직접 투과하지 못해도 나의 눈이 계속 관통해서 마치 피카소의 그림이 그려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유령이 되어서 모든 공간들을 다 관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이 공간은 디자인의 대상이 아니죠. 이 공간은 굉장히 기능적인 공간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건축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디온은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 그런 기디온에게 있어서 당연히 당시에 이제 완공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파리의 명물이자 뭐 지금도 명물입니다만 에펠타워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디온이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개하고 있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에펠탑을 가시면 일반적으로 샤이오 궁이라고 하는 그 멀리 있는 궁에 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사진을 찍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보아야지 그 에펠탑이 뭔가 대칭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의 오브제처럼 모뉴먼트, 기념비처럼 보이니까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이제 당황하게 되죠. 에펠탑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없어요. 앵글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투른 사진 보면은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 어떤 사진들은 앞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에펠탑이 나와야 되니까 하다 보면 목을 댕강 잘라서 위에 이렇게 모자와 같은 에펠타워의 모습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를 봤고요. 왜냐하면 에펠타워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고 전체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디온은 여기서 조각난 에펠타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계속 끊임없이 이 공간이 연속적일 것이고 지금 이 한 부분의 특징이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았겠죠. 에펠타워는 아까 마찬가지로 크레인처럼 얇은 부재들이 결합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사실은 굉장히 투명한, 다 관통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도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리, 4개의 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 다리 부분에 기둥 부분에 사선 방향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에부터 그랬었어요. 지금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육중해야 할, 닫혀져 있어야 할 구조물 사이를 관통하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면들을 지금 찍어서 경험토록 하는 거죠. 만약에 기디온이 할 수만 있었다면 아마 카메라로 찍어서 영화처럼 틀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디온은 그 책의 이미지 밑에다가 이미지를 소개하는 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변화하는 시선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근법의 전통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변화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장 이상적인 시점에서 그림은 완성되고 공간은 완성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속 변화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외부가 서로 관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이 그러니까 1928년도에 기디온의 표현에 따르면 건축가나 화가들이 이미 이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들은 이미 이 건축가나 화가들의 이 공간의 새로운 개념은 이미 그 전에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축가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근대 건축가들일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가들은 더 이상 이제 원근법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왼쪽 상단에 있는 피카소의 빠삐에 꼴레, 즉 이렇게 종이들을 겹쳐서 만든 추상적인 꼴라주나 물론 이제 형상화입니다. 실제로 추상적이지 않아요, 주제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상화라고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형상이 아예 없어야 돼요.
밑에처럼 몬드리안에 전혀 어떤 주제 없이 말 그대로 구성만 남아있는 저런 그림들과 오른편에 보이는 이제 각종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뭔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프레드 바의 큐비즘과 추상회화라고 하는 카탈로그를 한번 보면요. 거기에 있는 포스터가 있고요. 포스터에는 각 예술운동의 족보를 그려놨어요. 족보를 보시면은 당연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을 많이 남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대다수의 DNA가 추적해 보면은 뭐 아버지가 징기스칸이었다라든지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징기스칸이 큐비즘인 거예요. 큐비즘부터 시작해서 각종 예술 운동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 예술 운동들은 어떻게 보면 압스트랙트 아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묘하게도 그 큐비즘에는 영향받았던 운동들 중에 보면 퓨리즘이라고 하는 운동도 있을 것이고 또 네오플라스티시즘, 뭐 데스틸 등등의 이런 회화도 있을 텐데요. 이 회화들은 궁극적으로는 모던 아키텍처, 건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여기 바우하우스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큐비즘이 있고 각종 예술 운동이 펼쳐졌고 그 다음에 근대 건축이 거기에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카탈로그의 한 유명한 페이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왼쪽에 어떤 몬드리안의 그림과 같은 그러나 사실은 데오 반데스 부르그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 오른쪽 편에는 근대 건축가 4대 거장 중에 한 명인 독일의 미스 반데로에의 벽돌 건축, 벽돌 전원 주택의 평면이고요. 건축 평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대 건축의 거장인 그로피우스가 설계한 주택의 파사드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알프레드 바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파사드, 건축의 파사드는 마치 추상회화처럼 다루어져 있다. 이러한 파사드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회화적이고 비건축적이다. 그러면 이 근대 건축은 더 이상 건축이 아니고 이제 회화가 되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서 비건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유럽의 전통적인 답답하고 폐쇄적인 그런 닫힌 구조의 건축,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회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뭔가 큐비즘 이후로 펼쳐져 있는 어떤 새로운 회화를 얘기하는 것일 것인데 그 회화는 사실은 굉장히 공간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큐비즘을 이야기할 때도 아까 시공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공간은 사실은 건축의 본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축화되어 있는 그림 같은 건축이란 얘기예요. 풀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다시 한번 데오 반데스 부르그의 이 그림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러시아 무용수의 리듬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오른편에 반데스 부르그의 사진이고요. 이 사람은 화가로 시작했다가 이제 건축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되고 데스틸 운동의 굉장히 주동자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이 데오 반데스 부르그는 이런 자기의 그림이 결과로 도달되기 이전에 뭔가 시작이 있었고 마치 다윈의 진화론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된 것처럼 뭔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도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상단을 보시면은 러시아 무용수의 형상이 있었고요. 그 움직임을 위해서 사각 방향,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움직임들이 직각 체계로 이제 뭔가 귀결되기 시작하고요. 각 형태들이 위계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얼굴이고 몸통이고 손, 발 등등의 위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각 요소들의 독립성들이 더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각 그 요소를 이루고 있던 각 선들이 독립적으로 분할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추상적인 형태가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abstrac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화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추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요. 추상화하면은 추상 그림을 뜻하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지금 추상화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오히려 abstraction, 즉 추상화를 시켜 나가는 과정을 표현할 때 저는 추상화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때 그 추상화는 먼저 형상이 있었고 그 형상을 조금씩 추상화 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축의 평면이 원래 이러했어요. 각 공간들이 닫혀져 있었고요. 각 공간들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들은 뭔가 닫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공간들이 파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니라 벽들이 독립되어서 떨어져 나가면서 박스가 부서진 평면과 같은 것이죠. 데스틸의 경우를 볼게요. 왜냐하면은 아까 반데스부르크가 데스틸이라고 하는 잡지를 1917년도에 창간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근대적인 어떤 뭐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잡지를 만들어서 그 잡지를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 데스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타일, 즉 양식을 뜻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 양식, 로마 양식 등등의 그 양식이고요. 궁극의 어떤 이 의미는 20세기의 양식을 찾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우리가 과거의 양식들, 전통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양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데스틸의 구성원 중에 우리가 보면은 몇몇 인물들이 조금 익숙한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대중적인 인물은 여기 피에트 몬드리안이죠. 사실은 이 몬드리안이 이 데스틸 운동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드리안의 그림은 아까 반데스부르크가 자기의 그림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한 프로젝트 속에서 형상화에서 추상화로 되어가는 그 과정을 소개했던 것이 사실은 몬드리안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했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몬드리안이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는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입체파 그림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 입체파란 죄송합니다. 인상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뭐 고호나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인상파들의 그림과 같은 그러나 여전히 형상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나무를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점점점 몬드리안은 어떤 동일한 주제를 그려나가면서 그 그림들을 조금씩 추상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제목 자체가 없었다면 여기 사과나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형상화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거의 제목만 없었다면 추상화이죠. 다시 한번 다른 사례를 보면요. 몬드리안은 교회의 파사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파사드를 추상화를 시켜요. 추상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원근법의 효과는 소멸되기 시작하고요. 뭔가 소실점으로 향해서 이렇게 소실되어 가던 그런 사선 방향의 선들이 다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평면적인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뭔가 단순한 기하들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형상 자체가 파괴되고 있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목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제목이 결국은 꽁포지시용, 컴포지션, 구성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르네상스부터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구성의 전통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근법의 전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드디어 원근법은 전통이 균열되기 시작해요. 한편으로는 사진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사실감 있는 그림, 입체감 있는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무기력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은 다시 원근법 이전의 그림, 굉장히 평면적인 그림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편으로는 구성의 전통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제가 없어도 원근법이 없어도 여전히 구성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각 요소들이 그 요소들을 어떤 관계로 배치를 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것, 더 이상 추가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 완벽한 상태의 그림을 만들고자 했던 그 욕구는 아직도 몬드리안의 경우에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몬드리안의 그림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선을 더 그어버리면 뭐 몬드리안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으로는 제가 혼나겠죠. 몬드리안은 이렇게 밝혔어요. 자연 속에서 사실은 본질이 있는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어떤 보편적인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 질서는 무엇이냐? 모든 관계들 속에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에 관한 내용이죠. 단 하나의 핵심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추리고 추려서 버릴 것 다 버려서 핵심적인 관계만을 남겨놓아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극단적인 하나가 있고 극단적인 또 다른 것이 있다. 이게 뭘까요? 즉 수평과 수직입니다. 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다는 한없이 수평적인 면을 만들고요. 빗물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만들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은 가장 기본적인 자연의 질서예요. 뭐 물론 바람이 불면 빗방울이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들이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에 의한 것이죠. 나무 또한 심었을 때 수직으로 자랄 겁니다. 가지를 뻗겠죠. 햇볕을 서로 더 많이 쬐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나무가 옆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비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서는 수평과 수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직의 관계로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가장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균형은 예를 들어서 대칭적이고 규칙적이고 뭔가 과거의 원근법에 의한 구성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방법의 구성은 양쪽이 완전히 동일한 오브제를 배치함으로써 균형을 이뤘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천칭이라고 하는 어떤 양쪽 저울을 달고 있는 그런 추를 한번, 그러니까 저울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거죠. 무거운 걸 하나 올려놓으면 기울겠죠. 그때 작은 걸 하나 올려놓으면 다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벽하게 수평을 이뤘을 때 우리는 균형을 갖춘 것이죠. 그러나 양쪽은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동등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죠.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인정할 수 있지만 똑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몬드리안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관계, 수평 수직의 직각체계의 관계이고 그 관계들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는 대칭적이거나 뭔가 규칙적으로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비대칭적이고 뭔가 역동적이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거기에다가 색깔도 이제 더 이상 녹색과 같은 그런 우리가 스탠다드화 할 수 없는 색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시면요. 나뭇잎이 녹색이지만 그 녹색의 톤들이 다 다르고요. 그 나뭇잎과 나뭇잎이 겹친 부분은 더 짙게 보일 것이고요. 햇볕이 투과되는 부분은 더 얕게 보일 것이고요. 이런 등등의 녹색과 같은 그런 스탠다드화 될 수 없는, 보편화 될 수 없는 자연의 색깔이 아니라 빛을 프리즘으로 투과했을 때 분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삼원색 같은 그런 순수한 색깔들, 그 다음에 검정색, 흰색, 섞어서 회색, 이 정도의 기본적인 색깔들만 가지고서 구성을 하고 있죠.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몬드리안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과 아래 그림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이 그림은 뭔가 그냥 자기적으로 만든 것 같아 보입니다만 몬드리안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각선들은 명확하게 마치 이 선이 A, B, A-B- 또는 C, D 등등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구분하고 있는 가운데 순서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먼저 A, B가 놓여졌을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C, D가 놓여졌고 그러다가 조금 불안전하네? 뭔가 다시 다른 선을 추가해서 점점점 균형을 맞추어 나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기에 어떤 선을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빼거나 흔들면 이 균형은 무너지게 마련이겠죠. 근데 저러한 회화는 사실은 어떤 것도 재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죠. 그러나 몬드리안에 따르면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공간의 보편적인 질서,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를,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 질서를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건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화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화가의 화실에는 어느 순간 자기의 그림들이 걸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화가가 이 그림 화폭 속에서 꿈꿨던 어떤 세상의 질서들이 자기 공간 속에서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실제 현실의 요소들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문이 예를 들면은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다? 안 되죠. 흰색으로 칠하고 벽도 굉장히 데스틸적인 어떤 색깔들로 칠해 나가면서 테이블까지 다, 그러면서 마치 이 화가의 공간이 데스틸의 작품인 것처럼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몬드리안은 화가인가요? 건축가인가요? 한번 고민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은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난로 같은 경우는 색칠을 칠했다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저런 어떤 한계도 보일 수 있지만 그 집착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런 자연 요소, 꽃이라고 하는 것이 폈다 지었다가 색깔도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꽃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변화하지 않는 보편적인 질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화를 꽂아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런 몬드리안의 어떤 추구와 아까 반데스부르크와 같은 화가이자 건축가이기를 꿈꾸는 사람의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데스틸의 그룹은 어느 순간 이제 데스틸의 건축적 어떤 주제가 전시의 주제로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레즈 아르키텍트, 데스틸의 건축가들이라고 하는 전시를 이제 예술의 수도인 파리에서 전시가 시작되는 것이죠. 1923년도에. 그때 사실은 많은 건축 작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급조해서 이제 막 만들어서 얼렁뚱땅해서 전시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들을 주겠죠. 한 사례를 보면요, 실내 인테리어입니다만 그 인테리어에 각 요소들을 막 추가해서 붙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건축 공간에 대한 인식이 파괴가 돼요. 파괴를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박스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박스를 구성시키는 그 모서리, 벽과 벽을 만나게 하면서 모서리에서 완결되면서 볼륨이 형성되죠. 그러면 그 박스를 만약에 코너를, 모서리를 부숴버린다면 어느 순간 이 박스가 아니라 4개의 독립적인 벽들의 모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의 면은 코너에다가 이렇게 겹쳐서 붙여놨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붙여놓은 겁니다. 저런 식의 방법들은 데스틸의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반 에스테른이라는 사람이 어떤 대학 건물을 만들었고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홀을 던졌을 때 이제 악동 반데스부르크가 다시 그 내부를 색깔을 도입을 하면서 바꾸었을 때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인식이 바뀌죠. 그 이전에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볼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던 코너의 모든 선들이 지금 어떤 조형적인 선들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건축의 이 도면은 이게 건축 도면인가요? 아니면 추상 회화인가요? 전시회에 소개되었던 세 개의 건축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빗 하우스, 그러니까 개인 주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제목을 붙어 있는 건축 작품이에요. 만약에 이 프라이빗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안 붙였다면 이게 뭔지 몰랐을 수도 있겠죠. 추상적인 건축이기 때문에요. 반데스부르크와 아까 조금 전 보셨던 그 반 에스테렌이 같이 작업을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강의 때였던가 제가 팔라조 루첼라이를 보여드리면서 그때 각 선들이 이것이 기둥선이라든지 바닥선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건축의 인면을 보면 건축의 내부가 어떤 질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처럼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헷갈려요. 저는 이것이 한 층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뭔가 같은 공간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방과 이 방은 이상한 방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모서리들이 묘하게 따여져 있으면서 정확하게 이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잘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평면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더 혼돈에 빠져요. 평면을 보시면은 마치 뭔가 아메바처럼 각 공간들이 하나의 어떤 구성 속에 모자이크화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라 빅뱅처럼요. 폭파해 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바깥으로 확장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형태의 그런 공간을 볼 수 있어요. 중심적이지가 않고 자꾸 외곽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고요. 각 공간들의 연결 또한 중심축을 통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모서리 부분들을 부수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공간과 여기 있는 공간은 하나의 바닥, 하나의 천장을 공유하면서 독립적인 방으로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두 공간을 독립적으로 벽을 막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구부를 뚫어서 문을 만들었다면 이 왼쪽에 있는 공간의 카페트와 오른쪽에 있는 마룻바닥은 당연히 끊어서 처리하겠죠. 독립적인 공간이나 여기는 모든 공간이 다 이어져 있고요. 그 인면도 또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형태를 어떻게 3차원적으로 보여주죠? 모형이 아닌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이제는 원근법이 아닌 거죠. 원근법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다른 방법은 악소노메트릭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45도 45도로 각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굉장히 각 치수들 그대로 맞추어서 만든 입체도예요. 이 입체도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공간 경험과는 다르겠죠. 오히려 투시도가 더 실제 눈으로 본 것과는 가깝겠지만 결과적으로 투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건축이 어떠하다는 것을 정확한 치수, 비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저번에 알베르티의 원근법 피라미드를 갖다 대놓고 보아야지 여기와 여기의 관계가 1m다, 2m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엑소노메트릭은 모든 치수들이 다 살아있어요. 굉장히 엔지니어적인 기법이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건축이 더 이상 한 시점에서 결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그냥 오브제를 띄워놓고서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공중에 부유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보여주는 입체도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법으로 건축을 표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 더 순수하게 해서 이제 추상화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때 이제 카운터 컨스트럭션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에 썼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자꾸 점점점 더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킬 거예요. 더 이상 건축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기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건축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1년에 이런 작업들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몬드리안의 그림처럼 45도로 틀어져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 화풍의 그림을 놓으면 수평 방향으로 길고 수직 방향으로 좁다라든지 세우면은 뭔가 수평의 어떤 위계가 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사각형을 쓰는 방법이고, 정사각형을 45도로 꺾었을 때 더 특히나 이 엑소노메트릭과 맞아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보시면은 에스파스덩, 스페이스 타임, 시공간 이런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반데스부르크는 이제 데스트레이 건축과 같은 새로운 건축은 어떤 건축이다라고 얘기할 때 새로운 평면, 즉 열린 평면, 그러니까 계속 오픈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고전 건축과는 다르다. 이 고전 건축은 오픈이 아닌 거죠. closed, 닫힌 공간이겠죠. 새로운 건축의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은 서로 침투한다.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에펠타워가 그런 것처럼. 그때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박스를 파괴해 나가는 방법은 그 코너를 파괴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데스틸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건축 작품은 이 게리트 리트펠트라고 하는 사람의 슈레드 하우스예요. 네덜란드의 이 리트펠트는 원래는 가구 디자이너였어요. 이 사람은 블루 앤 레드 체어, 즉 파란색과 빨간색의 의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자를 이제 만드는데요. 가장 처음에는 색깔도 없고 그냥 나무 목재로만 묘한 형태의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데스틸의 예술 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각 부재들에다가 색칠을 시작하죠. 데스틸의 색깔로, 몬드리안의 색깔로. 그때 잘 보시면요, 각 면들을, 볼륨들을 최대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칠을 할 때도 굳이 여기 단면에다가 검정색으로 칠하지 않고 노란색으로 단절시키고요. 그 다음에 각 요소들이 만나고 있는 거를 보시면은 목재들이 서로 결합해서 받쳐져 있는 코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고 있죠. 그러면서 각 요소들이 서로 부유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요소들이 직각체계인데 유일하게 직각체계가 아닌 부분들은 여기 있는 등받이와 앉는 부분이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는 이런 각도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각도를 만들었어요. 일찍부터. 그러나 색깔만 칠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변화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측면에 이 나무 부분을 다시 제거해 버렸어요. 여기에 있는 이 측면 나무 부분은 이 바닥 부분과 만나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잘려졌죠.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단순한 오브제 같아 보이지만 꾸준하게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구성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저 의자에다가 더 이상 무엇을 더해도 빼도 추가해도 안 되는 그런 작품 의자죠. 이 리트펠드가 1924년, 26년에 슈레드 하우스를 우트레이트라고 하는 도시, 네덜란드 도시에다가 짓게 됩니다. 우트레이트를 가시면은 이 슈레드 하우스를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슈레드 하우스는 주변에 있는 당시의 건물들과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충격적으로 차이가 있었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덜란드의 일반적인 건축들은 다 이렇게 앞뒤를 향해져 있는 좁은 폭의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을 쓰죠. 벽돌이라고 하는 재료는 데스틸의 건축가들한테는 굉장히, 아니 근대 건축가들은 일반적으로 지양하고 싶은 재료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재료이고, 벽돌은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재료가 구체적으로 있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의 두 가지의 그런 최소의 건축을 하려고 하는 이 데스틸의 건축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주변의 건물과 차별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파사드가 이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쪽 면으로도 건물 파사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사실은 여기가 주 파사드라기보다는 모든 면이 다 동등하게 파사드예요. 우리가 원근법의 건축에서는 주 파사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 정면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꾸미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건축이 하나의 정면 파사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각형의 박스면 각 모든 내면이 동등한 형태의 박스, 파사드가 될 것이고요. 그때 그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정면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아니죠. 이런 사선 방향의 사진을 찍게 되겠죠. 원근법의 건축은 정면 사진을 찍게 될 겁니다. 건축가가 만약에 할 수만 있었다면 사면 모두 개방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보시면 맨 끝이기 때문에 그나마 3면으로 만들 수 있었고, 여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법상으로. 이제 지금 가보시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색깔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당시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축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아직까지는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구축의 기술은 나무가 구조인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의 어떤 기술입니다만, 이 조형적인 처리를 통해서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건축이 분명히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건축이 태동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건축은 새로운 기술, 구조 기술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계단을 통해서 한 층을 올라가셔가지고 2층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 중요한 공간은 모든 공간이 다 뚫려져 있는 연속적인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각 공간들이 바닥들이 분명히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서 어떤 공간은 서재, 어떤 공간은 침실 등등으로 기능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평면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여기에 지금 각 구획들이 이미 있고요. 가구들의 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전적인 방식, 벽을 세우고 닫고 문을 통해서 뚫어서 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평면들의 벽들을 마치 허물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공간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건축은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펼치면 각 공간들을 다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선이 약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잘 모르시죠?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에 이 공간에 지금 이 레일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벽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어서 만나서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닫았을 때 어디서 만나죠? 모서리에서 만나요. 이런 방식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어떻게 만나도록 해야지 잘 될까요? 45도로 따가지고 이렇게 만나야 될까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방식이에요. 소음이나 이런 걸 막으려면은 벽 두 개 사이에다가 완전히 벽 사이 안으로 이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도록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가는 여기에 이 모서리 부분이 개방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모서리를 열면서 데스틸의 건축, 회화가 이 각 면들을 모서리를 파괴하면서 추상화시켜 나갔던 그 행위가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러한 처리는 이 모서리에서 외부 파사드의 모서리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이 기둥은 여기 있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구조적으로도 합리적일 것이고요. 각 창문들이 그러면서 서로 문제없이 만날 수 있겠죠. 여기에 굳이 기둥을 이렇게 뒤로 후퇴시킴으로써 우리는 창문과 창문을 만날 때 여기에 어떻게 보면 창틀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그냥 유리가 유리끼리 만나게 하거나 복잡해지겠죠. 심지어는 여기에 창문을 만들었어요. 여기 창문들은 각자 90도로 열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여는 순간 건축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했던 그 경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죠. 내부와 외부가 서로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뭔가 창틀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창틀 안쪽과 창틀 바깥쪽을 구분을 했겠죠. 근데 허공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물론 올바른 데스틸 건축의 건축주라면 창문을 절대 사선 방향으로 열면 안 되겠죠. 반듯하게 90도로 딱 열어서 열을 맞춰줘야 할 겁니다. 모든 건축의 파사드 요소들은 다 가능하면 단순한 기하학으로 분할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런 발코니를 받치는 부분의 구조물들이 당연히 발코니 밑면을 받치고 있으면 가장 합리적일 텐데요. 또다시 여기 있는 요소가 굳이 관통하고요. 여기 밑에 볼을 노출시키고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은 아까 우리가 그 의자에서 보았던 그 결합 방식과 동일하죠. 그런 방식은 다시 내부의 조명을 봐도 똑같아요. 이 당시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쓰지 않았던 쇼 비트린에나 쓰는 이 튜브 형태의 이 등을 건축가는 선택을 해서 그 등을 어떻게 연결을 벽에다 붙여도 되는데 굳이 공간에 띄워서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한 번에 잡아도 될 텐데 그것들을 각각을 다 잡는 독립적인 구조물을 만들고 서로 띄웠어요. 이렇게.
아예 관통하고 있죠. 만약에 밤에 불을 켜면 아예 이러한 물질은 하나의 선으로 그냥 환원될 수 있도록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축들은 여기에 있는 데스틸의 그림이 아까 데스틸의 건축가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편으로는 또 데스틸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미스 반데로에의 건축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스 반데로의 아까 그 이미지 평면은요, 벽돌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평면입니다. 이 평면은 굉장히 이상한 평면이에요. 이 형태만 이상할 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에 지금 벽이 끝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 벽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항상 도면에서는 건축의 평면, 단면, 인면들은 완결되어야 되죠. 여긴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투시도에서도 지금 이 벽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내부에서는 물론 일부 코너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됩니다만, 이런 경우에 보면 모든 면들이 지금 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코너가 완벽하게 부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스 반데로에도 나는 공간을 닫아야 한다는 습관적인 전통적인 원칙을 포기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껏 서양 건축에서 지배적으로 이어져 왔던 닫힌 공간의 전통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구별되는 방 대신 나는 특별한 공간적 효과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벽은 방들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니라 독립적인 스크린과 같은 그런 벽이 되고요. 우리 병풍 같은요. 그러면서 그 틈 사이로 우리가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움직이는 역동적인 열린 공간의 공간적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미스 반데로의 대표작은 당시에 1929년도에 바르셀로나에 가시면은 당시 국제 박람회 때 독일 전시관, 각 그 박람회 때 각 나라의 전시관들, 파빌리온들이 있잖아요. 그 파빌리온을 독일에서는 우리는 건축으로만 전시하겠다. 독일의 국력을 건축으로만 전시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때 건축가 미스 반데로에게 이 역할을 부임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파빌리온은 그 내부에 그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어떤 뛰어난 물건들을 지금 보여줘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뭔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건축을 볼 수 있어요. 박람회 건물이기 때문에 전시회 끝나고 나서 허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진으로만 남아있다가 계속 건축의 역사에서 깊은 영향을 주다가 1986년도에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또 가시면, 제가 관광 가이드 같은데요, 바르셀로나 가시면 이제 여기를 가실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어떻게 보면 근대 건축가들이 쓰면 안 되는 재료들로 사용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든 근대 건축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원칙 속으로 몰아넣는 순간 오류가 생깁니다. 미스 반데로에는 각 재료들의 특성에 부합되어서 이런 트래버틴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석들을 썼어요. 그와 함께 굉장히 현대적인 재료들을 쓰고 있죠. 기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새로운 질서가 펼쳐져 있는 공간이 펼쳐질 것이고요. 거기에는 투명한 유리창과 그 옆에 항상 유리 건물에는 필수 아이템인 커튼이 내부에 있겠죠. 올라가 보면 얕은 연못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여기에 이 파빌리온 공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크롬 재료로 빛나는 8개의 기둥들이 이 수평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박람회 때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큰 분수대가 있어요. 여기 분수대는 지금 또 바르셀로나를 가시면 에스파냐 광장에서 분수 축제를 하거든요. 분수 축제가 여기 위에서부터 몬주이 건덕에서부터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음악과 함께 분수 축제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통 이렇게 보실 겁니다.
네, 한 번씩은 이쪽을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그마한 건물, 절먼 파빌리온 또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라고 불리는 건물이죠. 평면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충격적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행을 했었고 그때 이 건물을 우연히 모르는 상태에서 봤었는데 저는 굉장히 복잡한 건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평면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단순해서요. 복잡하게 느꼈던 이유는 하나도 닫힌 공간이 없었고 몇 개 안 되는 벽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우리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동선이. 저 스스로 계속 끊임없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이는 이 벽과 이 유리벽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벽도 구조벽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구조들이 실제로 구조를 잡아주고 있고 물론 이 벽을 만든 순간 어느 순간 우리가 구조로 기능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상적이려면 사실은 이 벽이 천정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띄웠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실내 실외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벽을 만들고 그런 구조가 아닌 벽 부분에 이제 가장 장식적인 재료인 비싼 도배인 대리석을 붙인 것이겠죠.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연결되는 입구가 사실은 어떤 문을 열고 건물의 중앙으로 들어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사선 방향으로 외곽 방향으로 비껴서 쑥 말려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있는 이 문은 복원하면서 만들었습니다만 옛날 사진을 보시면 문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부와 외부에 구분이 없는 건물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 움직여서 경험들을 할 거예요. 이 공간을 물의 공간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건축가들 중에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대리석들이 뭔가 물결 모양의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아쿠아리움 속에서 움직여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건축 아닌 요소는 의자죠. 이 의자는 우리가 바르셀로나 체어라고 불러요. 이 의자는 이제 이 스페인의 국왕을 위한 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아닌 유일한 오브제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저 의자는 너무나도 건축적 요소와 같고 감히 저 의자에 앉기를 좀 주저할 정도로 건축가가 정확하게 그 위치에 앉혀놓은 그런 의자예요. 미스의 건축에서는 항상 의자가 제자리에 있어요. 미스의 의자를 사시면 비틀어서 놓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실 겁니다. 투명성의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원근법의 전통이 끊어지면서 어떤 형태, 닫혀져 있는 형태, 닫혀져 있는 박스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파괴되면서 끊임없이 연속적인 공간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닫혀져 있는 면이 아닌 계속 열려져 있는 세상을 경험했죠. 에펠타워가 그랬잖아요, 이미.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건축들이 이미 그 구성에 의해서 투명성이 극대화되는 어떤 건축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처럼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내부와 외부를 서로 관통시키는 그런 건축을 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미스 반데로에는 아까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에서 투명한 파빌리온을 만들었죠. 그러나 그 파빌리온은 사실은 주거의 유형을 파빌리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미스는 지금 당시에 뭔가 비대칭적이고 어떻게 보면 픽처레스크한 벽의 구성이 놓여져 있고 연속적이고 투명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 시기인 겁니다. 그때 크레펠트라고 하는 독일의 도시에서 처음에 어떤 그 산업의 그 공장의 거부를 위한 사장을 위한 주택을 설계를 할 때 처음에는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처럼 투명한 건축을 지금 하려고 했어요. 유리로 된 주택이죠. 결과적으로 건축주는 반발했고 내부가 다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벽돌로 짓기로 했어요. 근대 건축가가 지어서는 안 되는 재료 벽돌로 지었을 때 미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투명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큰 창문을 뚫어요. 실제로 이런 창문을 만들려면요,
벽돌 구조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인방 구조를 만들어서 그 힘들을 분산시켜서 놓아야 될 겁니다. 이 내부에는 지금 철골을 삽입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큰 창을 만들었고요. 폭뿐만 아니라 높이도 굉장히 커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뭔가 이렇게 직각으로 계속 펼쳐져 있는 공간에 유리창을 어떻게 놓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각 코너들을 부술 수는 없어요. 적벽돌 건물에서는 코너들을 결합시켜야지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너를 부술 수 없었던 미스는 각 면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에요. 모든 코너 부분들을 지금 유리로 다 뚫어 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느 순간 보는 순간 관통해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단단한 코너들을 투명화시키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이런 미스가 1945년도에 미국이 이제 38년도에 넘어와서 시카고의 IIT 학장이 되고요. 그러면서 판스워스 하우스라고 하는 주택을 이제 설계합니다. 판스워스라고 하는 여자 의사를 위한 주택을 설계를 했을 때 이 주택은 오로지 칸막이라고 하는 유리밖에 없고요. 그 외부에는 각 사면, 그러니까 각면에 4개의 기둥씩 총 8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마치 구조체와 같은, 다리 구조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위에 보호 2개 놓고 이렇게 놓아서 수평의 트러스 구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정말 구조체 속에 살고 있는 집처럼 만들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 노출되겠죠, 삶이. 물론 여기는 사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주택이고, 시카고에서 한 1시간 정도 와서 여기에서 자기 넓은 사유지에서 한가롭게 지내기 위한 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주택이 가능한 것이죠. 아무렇게나 투명한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벽이 없기 때문에 각 모든 요소들이 이렇게 마치 흩뿌려져 있는 것과 같은 것처럼, 그러나 직각체계 속에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일하게 닫혀져 있는 구조물이 없진 않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요소죠. 이 중앙에 있는 요소는 이쪽 부분에는 벽난로가 있고요. 벽난로가 있으니까 이쪽은 거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너편 양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은 닫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싱크대가 있을 겁니다. 이 미스 반대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평면에는 정말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쓰세요가 자유평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평면은 건축가에게 보편적인 평면처럼 철저히 교육받아야 하고 지성이 필요로 한다. 각 기능들이 명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평면이어야 하지만, 다만 거기에 있는 벽들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닫힌 요소들이 필요하고, 그 닫힌 요소들은 아까 판스워스 하우스의 그 중앙에 있는 요소들이었죠. 그러나 그 요소들을 예를 들면 어디에 놓아야 할 것인가? 이 요소는 절대 외벽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벽으로부터 떨어뜨려서 한 가운데에다가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까 라이트의 주택 평면을 보고서 스컬리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을 때 가운데 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그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했던 그 공간의 원칙이 여기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돌 수 있어요. 이 작은 주택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경험할 수 있죠. 굉장히 사실은 살기 어려운 집인 거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1951년도면은 지금 한국 전쟁이 막 발발했죠. 갑자기 철골 가격이 엄청나게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2~3배로 뛰기 시작하고, 이제 판스워스와 미스의 엄청난 법정 투쟁이 이제 벌어질 만큼 굉장히 어려운 주택임은 사실이에요. 게다가 옆에 이제 강이 있고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이제 띄워져 있습니다만, 이런 이미지들이 정기적으로 만들어지고, 한 번은 이제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내부를 고치는데 거의 신축 비용만큼 들어갔고요. 골치 아픈 주택은 분명합니다만 건축에 있어서는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역작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동시대에 필립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래스 하우스라고 하는 유리집이라고 하는 주택을 지어요. 마찬가지로 1945년인데 조금 더 빨리 지었어요. 사실은 이 주택은 판스워스 하우스를 따라서 지은 주택이고요. 그러나 건축주가 바로 건축가 스스로였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에다가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훨씬 빨리 지었죠. 뭔가 미스로부터는 조금 불편한 내용일 겁니다. 지금 판스워스 하우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라스 하우스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어요. 공통점은 모든 요소들이 다 가운데 있다. 심지어는 가구들 또한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이점은 구조는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똑같지만 여기는 기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땅과 같은 레벨이고 여기에는 뭔가 모서리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는 모서리에 구조가 있죠. 필립 존슨은 미스의 추종자였습니다. 미스의 건축을 인터내셔널 스타일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하는 아까 그 전시회에서 이미 소개를 할 때 주인공처럼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스가 나치를 피해서 독일 건축가 미스가 또 그로피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미국으로 건너올 때 굉장히 후원자의 역할도 했고요. 1947년도에는 미스의 모마 미국의 그 뉴욕 모던 아트 뮤지엄의 개인전을 큐레이터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큐레이터 역할을 굉장히 했던 그런 사람인데 건축가로서 이제 활짝 꽃을 피게 되겠죠. 그때 이 글라스 하우스의 내부를 미스의 판스워스 하우스처럼 만든 이유는 그만큼 미스의 건축을 추종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미스는 이 건축물에 불만이 많았었던지 필립 존슨이 여기 들어와서 잘하고 했지만 미스는 들어와서는 좀 불편한 표정 속에서 거부하고 새벽에 나가서 굳이 다른 데 가서 잤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필립 존슨은 이 주택을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건축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코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미스의 건축과 이 필립 존슨의 글라스하우스의 결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거장과 추종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모서리에 있고 미스의 건축에서는 이 모서리가 완벽하게 투명화된 건축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금 코너에 구조물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 구조물은 철골 구조물이죠. 철골 구조물은 단면이 H, I 형광 등으로 사면이 동등하지 않습니다. 코너에 있을 때 이게 골치 아파져요. 이게 왠지 앞면을 향해서 향해 있다가 갑자기 이쪽 면에서 옆면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개 사례들을 조금만 줄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코너의 문제점들은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지그프리드 기디온이 스페이스 타임 앤 아키텍처 시간과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건축 그러니까 즉 시공간과 건축이라고 하는 책에 유명한 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피카소의 그림과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건축가의 바우하우스 건물의 측면 사선 방향의 측면을 보여주면서 이 둘은 비슷하다. 피카소의 그림 또한 결과적으로는 마치 셀룰로이드 판들이 겹쳐져서 중첩되어서 투과된 듯한 그런 투명성을 만들어낸다면 여기에 있는 이 그로피우스의 인면 또한 모서리가 완벽하게 투명한 거예요. 구조물이 뒤로 후퇴되어 있고 그러면서 유리면과 유리면이 만나면서 내가 사선 방향으로 볼 때 우리는 앞에 유리면, 뒤에 유리면, 안쪽 면, 바깥면인지 그 다음 그 투과에서 뒤에 건물 모든 요소들이 중첩되어서 보이는 그 투과성의 건축들이 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어디를 가장 투명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코너인 거죠. 코너. 현대건축 사례를 한번
보면요. 스페인의 건축가 알베르트 campo 바에자의 건축 사례는 우리가 판스워스 하우스의 오마주와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건축물은 물론 맨 가에 이번에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만 건축의 내부는 어디까지나 구조물과는 별개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투명한 건축이 가능할까요? 반대쪽에, 그러니까 지상층, 지하층에 뭔가 닫혀져야 하는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지하층 속에다가 묻어놓고요. 위에는 가장 공적인 영역의 거실과 같은 공간을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어쨌거나 가장 궁극적인 판스워스 하우스의 투명한 건물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닫힌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마치 미스의 말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닫혀 있고 극단적으로 열려 있는 건축을 만든 겁니다. 이 건축가의 이 콜라주에 보시면 이 인물이 지금 미스예요. 명확하게 미스의 건축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까 악소노메트릭으로 보게 되면 밑에 있는 부분은 뭔가 방들이 있을 것이고요. 위에는 이제 거실 부분이 있겠죠. 경치 좋은 곳에 있고요. 이 내부에 있었을 때는 이 부분이 어디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런 경계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투명한 건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사하죠. 글라스하우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극명했던 그 문제가 사실은 그 투명성, 지나친 투명성으로 인해서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미스의 투명한 건축을 건축주가 거부했던 것처럼 항상 투명한 건축은 건축주의 삶과 직결되죠, 문제가. 여기는 어쨌거나 건축가가 건축주니까 가장 문제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의 사유지 속에 있는 이 자기 작은 파빌리온 속에 뭔가 닫혀져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 닫혀져 있는 요소는 벽난로와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욕실인 거죠. 그러니까 필립 존슨 스스로도 내가 모욕을 할 때는 차마 내가 유리면 안쪽에서 하지 않고 오히려 닫혀져 있는 벽돌로 되어 있는 닫혀져 있는 옛날 건축과 같은 공간 속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소가 없다면 사실 이 주택은 건축으로서 기능할 수가 아예 없는 건축이에요. 실제로 이 글라스하우스의 위치는 이렇고요. 여기에 보면 묘한 다른 주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5번 해가지고 글라스하우스, 3번에서 게스트하우스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 그러니까 즉 존스는 여기서 지내고요. 손님들을 초대하면 손님들은 여기 3번 주택에서 머물게 되어 있죠. 이 3번 주택은 묘하게도 극단적으로 다른 주택이에요. 벽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 이쪽에는 아예 없죠. 반대쪽의 창문은 동그란 마치 내가 구멍을 통해서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창문이 뚫려져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여기서 뭔가 노출되어 있고 손님이 뭔가 관음증처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구조물이에요. 나중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제 이 필립 존슨의 이 건물을 보고 이것을 원숭이 우리와 같다라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모자를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지, 즉 우리가 건물의 내부에 들어오면 외국 사람들은 모자를 걸잖아요. 안에 들어온 다음에 존슨, 필립, 내가 모자를 벗어야 되니 쓰고 있어야 되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비꼬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필립 존슨이 여기서 쓰고요.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요, 이거를. 그만큼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굉장히 투명성의 직접적인 투명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상황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건축을 향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초이스들, 선택들의 어떤 건축들을 우리가 건축가들이 일찍이부터 아주 지금 20세기 초반이죠. 그때부터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근대 건축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는 거의 헤게모니를 잡게 될 겁니다. 강의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끝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